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고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관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명단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청장 직무대행의 해산 지시를 어기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불과 보름 남긴 시점이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도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으로 WHO는 앞으로 질병 억제를 위한 자금 지원과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이틀째 6만 명대로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도 지난주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블링 현상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작아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된 이튿날 수출항 기반 시설에 대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협상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초 경찰국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서장급인 총경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총경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격려하는 무궁화 화분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다음 달 2일 예고된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경찰서장급인 총경회의가 열린 건 경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루아침에 2달 만에 이렇게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총경은 50여 명, 150명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는데 무궁화 화환을 보낸 총경까지 포함하면 360명 가까이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체 총경 가운데 60% 정도입니다. 이들은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결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역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더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민주적인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그런. 이 같은 입장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찰청은 총경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해산 지시를 어겼다며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명단 파악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입장을 발표하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참석한 총경들이 모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고하면서도 총경급 이상 지휘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제도 개선 공감대를 설득하겠다는 유화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미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참석한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회의 도중인 오후 4시쯤 해산하라는 직무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겨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감찰 첫 단계로 현장에 온 50여 명 총경 전원 색출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온 직장협의회 관계자나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은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도 대기 발령이 내려졌고 후임 인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류 전 서장은 회의 전날까지도 오는 25일 경찰청장 대행과 오찬을 하며 회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하루 만에 경찰청이 감찰과 인사 발령 등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금 인사권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대로.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류 전 서장을 회장으로 경찰서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후속 회의나 행동도 예고했던 상황. 전면으로 경찰청이 저지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회사는 점거 농성으로 작업이 중단됐던 선박 건조대에 물을 채우고 진수식을 가지며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지지했던 단체들은 옥포조선소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선박 건조대의 문이 열리고 예인선에 매달린 선체가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종료 다음 날, 그동안의 점거 농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50일이 넘는 파업으로 일감이 쌓이고 배를 제때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회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휴가 기간에도 특근을 통해 급한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생산 공정 만회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원하청 간의 그 문제도 상생 협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은 끝났지만 조선소 입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파업을 지지했던 단체들의 희망버스 집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온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조선소 입구는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조선소의 하청 노조를 응원하기 위한 이번 집회에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사상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아직 사안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희망버스가 왔습니다. 파업 사태로 노사 양측 모두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됐던 작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조속히 정상화돼 손실을 만회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업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당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조선업 구조혁신 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조속히 합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우조선 대응 TF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강경 기조와 압박에도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조선업 공멸을 막고자 힘을 모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선업이 오랜 침체에서 깨어나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심각한 저임금 현실,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등 조선업 구조 혁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회사 추산 약 8천억 원의 손해액이 누적됐고 원하청 노동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협상으로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을 김민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50일 넘는 파업으로 약 8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합니다. 협상이 길어진 데는 이런 천문학적인 손해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탓도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폭을 양보하는 대신 조합 임원 5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개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가 빠졌습니다. 경찰이 협력업체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정을 남겨놨다. 노노 갈등도 표면화됐습니다. 하청 노동자 중심의 총파업 대회에 맞서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원청 노조는 금속노조 탈퇴 여부 투표까지 붙였는데 이런 대립의 밑바탕에는 국내 조선 산업에 구조적 모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단계 하도급 같은 게 너무 많아서 하청 근로자들은 거의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걸 많이 줄여줘서 그래서 이거를 이 정규직과 하청업체 사이의 이 격차 차이를 많이 줄여야지.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되다 가까스로 봉합된 갈등. 진정한 상생으로 가려면 앞으로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 1, 2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수주한 선박이 영업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적자 구조가 계속되며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재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선박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세계 3위 조선소입니다. 이 기간에 7조 4,500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의 67%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주 실적이 경영 성과로 이어지려면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계약을 하면 이 배가 선주품에 안기는 게 기본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선종마다 좀 다릅니다. 좀 더 길어지는 배들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세계 조선업계에 장기 불황이 시작된 이후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겪었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7,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은 547%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 임금은 깎이고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번 파업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몰린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대개 조선업은 한 60% 70% 정도를 하청업 인원을 쓰고 한 30%만 자기네 그 정규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워낙 커서 조선업은 특히 2배, 3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우조선의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근본적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이번처럼 극단적 파업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의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주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공장 앞에서 출입문을 막은 채 집회를 열어 그제부터 이틀간 총 40만 상자 분량의 주류를 출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주를 싣기 위해 공장에 들어왔던 비노조원들의 화물차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초에도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류 제품 출고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핵심 인사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는지도 관심입니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사안에 주력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톱으로 국민의힘을 이끄는 권성동 직무대행은 집권여당 원내대표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방송장악 시도라는 야당 측 비판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법사위원장 안 하겠다고 또 원내대표 말씀드렸고.
최근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장 의원이 원내 대응에 중심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의 안보 공세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외교 안보 분야 상임위를 선택했습니다. 오선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포진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북풍몰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맡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부 여당의 안보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신색깔론을 편들 우리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여야 차기 당권주자이자 대권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이재명 의원 역시 각각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를 선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 국방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식견을 쌓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주말 영호남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당내 견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예비 경선 표심의 70%를 차지하는 중앙위원 공략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을 앞둔 주말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힘 합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그리고 호남까지 잇따라 방문해 비공개로 지방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중앙위원들과 만나며 접촉면을 넓힙니다.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70%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위원들에게 출마 이유를 직접 설명하면서 표심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에선 우위를 보이며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지만 컷오프를 압도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대세론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대명이라는 표현은 너무 여의도 정치에서 보여지는 시각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계기로 비이재명계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97그룹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염치 없는 셀프 공천의 전말이 드러난 거라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강훈식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조응천 의원은 비대위 시절 박 전 위원장이 이 의원 공천에 비상식적으로 집착했던 것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이 의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아닌 어떤 후보 2명이 컷오프를 넘어섰느냐가 본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의원과 경쟁자들의 중앙위원 쟁탈전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까지 업무 보고가 완료되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담대한 계획인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도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이 추진하고 언론과 출판,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단절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북 보건 의료, 민생 협력 등의 상호 조치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 가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반발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이 재개됩니다. 차세대 전투기 등을 통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확충과 특수부대 침투 능력 강화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략도 추진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약한 계획을 위한 계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선언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까지 재점화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더 촘촘히 준비하라고 밝혀 담대한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박재인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핵 해법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의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위해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달 방중하는 일정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중국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24일 즈음 방문이 예상됩니다. 박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 도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데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은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발리에서의 첫 회동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신정부의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생 발전 방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국과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고. 이에 왕이 부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등 공급망 참여에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측에서 희망했던 한중 사이의 첨단 과학 기술과 산업에 대한 협력이 많은 부분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의 입장을 한국에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중 고위급 소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과 연결된 미미한 경제안보 현안을 놓고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에 따라 향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등 정상 외교 재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할 거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불과 보름 남긴 시점이라 정치권에선 벌써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맡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은 주요 의혹만 5개에 이릅니다. 압수수색한 곳만 140곳 이상. 주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찍이 강제 수사가 대부분 이뤄진 셈이라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례 기자간담회도 아닌 날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할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 관련 사건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구체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보름 앞둔 시점이라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맞선 이른바 반명전선에 선 당권주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우리 당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 당이 민생의 시간, 혁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적어도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동지의 문제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이 예고한 대로 법인카드 의혹 수사가 다음 달 중순 발표될 경우 실제 수사 결론을 놓고도 파장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이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결론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보고서에서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실무자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내렸던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에서 빠지면서 민간업체에 사실상 3천억 원대 투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언급했던 내용도 실무자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2016년 7월 실무진이 시가 연구개발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성남시 관계자에게 듣고 이를 유 본부장 등 윗선에 보고하자 유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며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보전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올리는 대신 성남도계공이 개발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성남도계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며 소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실무진이 유 본부장이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업 참여 포기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수차례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 요청은 특정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대장동 사건 재판은 계속됩니다.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민사나 가사 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중단됩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은 다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피고인이 모두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쉬지 않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정 씨가 돈다발을 쌓아둔 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23초 분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캐물었지만 정 씨는 자신의 수사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도 이어지는데 지난 재판에 이어 아들 광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는 과정에 아버지가 관여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초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음 날엔 이대 위원장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1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최근 관련 사건들을 반부패 수사 3부에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윗선들이 위법한 사업계획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황제 조사했다는 보도 경위와 관련해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벌인 조사를 1년여 만에 종결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면담했는데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고 정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한 언론이 이 연구위원이 관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도하자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HO는 발원지인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는 만큼 세계 각국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두 차례 소집된 보건 전문가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비상사태 선언에 부정적이었지만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결정했습니다. We have an outbreak that has spread around the world rapidly through new modes of transmission about which we understand too little and which meets the criteria in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A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손과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고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세로 끝나지만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의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유행했지만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성관계를 즐기는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0여 개 국가에서 15,0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과 비슷한 6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9일 이후 7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66배, 2주 전보다는 3.88배 늘며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늘어 49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고 숨진 환자도 전날과 비슷한 30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53%인 16명이 80세 이상인 가운데 9세 이하 아동도 1명 포함됐습니다. 9세 이하 사망자는 누적 27명입니다. 소아 사망자가 늘면서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차 기초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접종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개월에서 4세의 어린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빨리 허용해서 이런 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PCR 검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으며 전국 70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소와 인력 배치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10곳도
주말엔 아예 문을 닫거나 일부만 운영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만 3,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는 1.63배 늘어난 것이며 토요일 밤 9시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6일 이후 14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달 초부터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작아지는 양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증상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주치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현지 시각 23일 언론에 공개한 소견서에서 맥박과 혈압, 호흡이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나 폐 상태도 양호하며 다만 인후염과 콧물, 헛기침, 몸살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를 잘 견뎌내고 있다면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예정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의 4자 협상이 타결된 이튿날 수출항 중 한 곳의 기반 시설에 대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현재 시각 23일 러시아군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항구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협상안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국제 협상이 타결됐지만 러시아가 주요 곡물 수출항 중 한 곳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 가해진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탄불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지 하루 뒤에 곡물 수출의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한 것은 다시 한번 국제법과 약속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달째에 접어들면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계속되지만 전쟁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뼈대만 남은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1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습니다. 핏기를 잃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습니다. 숨진 소년의 15살 누나도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Наразі троє загиблих, серед них 13-річний хлопчик і двоє поранених. серед них 15-річна дівчинка. 4살 리사 드미트리에바의 장례식. 관위에는 평소 리사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리사는 지난 14일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2명 등 25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Ті люди, які вбили Лізу і наших вінничан, і взагалі вбиває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они служать дияволу. 하르키에 사는 11살 막심과 안드리는 매일 집 근처 검문소를 지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군인인 안드리는 전에 살던 하르키우 집에 포탄이 떨어지자 어머니와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Подумав, що якщо так, то буду теж стояти на блокпості, щоб захищати страну, захищати наших рідних і щоб все було хорошо.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민간인 5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너머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공언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살인 미성년 제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재작년 15살이었던 A군에게 공부방 선생 28살 B씨가 보낸 내용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이외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또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군의 부모는 몇 차례 선생을 따로 만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사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걸 본 거죠. 아,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줍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연한 듯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군의 실토로 B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 일로 A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까 헌식장처럼 왜 버리냐고 이러면 장난감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수사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잊을만 하면 반복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 관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은 지난 2018년 376명에서 2020년 476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제지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인 선생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절대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세상 절반 이상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자기가 뭔가 제어하지 못했다라든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그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후 처벌에 앞서 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선배 조직원을 둔기로 때린 폭력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원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조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살해를 예고하고 무속인에게 자신의 범행이 성공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등 마음의 준비까지 했던 만큼 자칫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논현동 거리에서 선배 조직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하고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관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명단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청장 직무대행의 해산 지시를 어기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불과 보름 남긴 시점이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도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으로 WHO는 앞으로 질병 억제를 위한 자금 지원과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이틀째 6만 명대로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도 지난주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블링 현상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작아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된 이튿날 수출항 기반 시설에 대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협상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장급 간부인 총경들이 사상 첫 전국 단위의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총경급 간부 190여 명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현장과 비대면 참여를 통해 4시간가량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과 같이 행정부가 내놓은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 규정하며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역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데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현장 참석한 50여 명의 신원을 감찰을 위한 첫 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청장 직무대행이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겨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온 직장협의회 관계자와 화상회의로 접속한 총경들은 감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는 어젯밤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져 후임도 같이 임명됐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최근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조 윤핵관 사이의 미묘한 기류에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두 축인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은 여당 내 친윤계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놓고 처음 부딪혔습니다. 장 의원 주도로 당내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자 권 대행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개파로 비춰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런 당정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장 의원의 해명에도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며 장 의원이 민들레 불참을 선언한 뒤에야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은 이후 권성동 원톱 체제를 놓고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는 뒷말이 정치권에 퍼진 겁니다. 장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급기야 지도체제를 놓고 원조 윤핵관이 갈라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자 두 사람은 전격적으로 만나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불화설에 관련돼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불화 갈등 없다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장 의원은 불과 사흘 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 대행의 발언을 꼬집어 저격했습니다. 권 대행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확전은 피했지만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선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핵관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땅치 않게 들리실 거다 이렇게.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방법론의 차이 같은 거는 뭐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장제원 의원이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권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과 맞물려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진짜 형제의 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설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1위로 예비 경선을 통과할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는데 나머지 본선 티켓을 두고는 안개 속 혈투가 한창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겠다며 8.28 전당대회에 뛰어든 당대표 후보자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본선 티켓을 거머쥘 진출자 3명이 오는 28일 컷오프 예비 경선에서 결정됩니다. 당권 레이스 선두로 꼽히는 건 대세론과 불가론이 공존하는 이재명 의원. 강력한 팬덤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30%에서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가진 만큼 안정적 통과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의원은 동시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주축인 중앙위원 70%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당내 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면대면 접촉을 늘리고 영호남을 발로 뛰며 중앙위원 표심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제가 실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본선 두 자리 주인공을 놓고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 양상입니다. 대중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민주당의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내로남불, 수탐대실, 진보꼰대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망시켰던 바로 그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상대의 실수에 의지하는 집권계획을 짜고 거기에 기대어 국민께서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착각과 여전한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문계 지지를 받는 강병원 의원과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조직표가 있는 강훈식 의원도 만만치 않은 화력을 갖추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향한 97그룹 태도도 제각각인데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가 우리 당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 당이 민생의 시간, 혁신의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와 아니면 탄압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자의 언어는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를 향한 온도차 역시 뚜렷해 컷오프 이전 97 단일화는 당장 모멘텀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려 17명이 부보한 최고위원 대결에서도 확고한 친명 대 비명 구도로 지도부 입성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득세할 경우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주류 세력이 급격히 재편할 수 있지만 응축된 친명 견제 심리가 분출해 비명계가 선전할 경우 전당대회 이후 오히려 당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오는 28일 컷오프 결과가 2024년 총선까지 당 진로를 예측할 수 있는 1차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IT 공룡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료 앱을 팔 때마다 수수료 30%를 내라는 건데 가입자 4,700만 명의 카톡이 국내 업체의 대표격으로 저항해봤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앱을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구글은 이때 앱 제작 업체에서 판매가의 15에서 3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른바 인앱 결제입니다. 구글에서 강제로 이제 자기네들 플랫폼만 사용하게 해서 인앱 결제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게 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편이지만 구글의 논리는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결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아웃링크라는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이 컨텐츠 업체가 별도 웹페이지에 만든 자체 결제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수수료를 구글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아웃링크로 연결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모티콘 구매가 많은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2주 만에 100기를 들고 자사의 아웃링크를 삭제했습니다. 다양한 결제 옵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같은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업체들은 구글이 왜 갑자기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수수료만큼 콘텐츠 이용료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항변합니다.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제공자나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고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자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별도 조사 중이고 경찰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글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수료 갑질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요즘 이탈리아는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가 잇따르자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탈리아에서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로마의 관광명소인 트레비 분수 주변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에서 목덜미를 씻는가 하면 아예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분수물을 페트병에 담아 가져가다 경찰에 붙잡혀 450유로, 우리 돈 약 6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인 스페인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계단에 앉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광객들은 계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노전탕까지 차려졌습니다. 배치된 경찰 인력에 비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통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Comunque è proprio poche le persone che possono fare i controlli a controllare tutte queste persone tutte insieme. Certo, una città comunque come Roma che ospita tante persone è proprio difficile gestire una situazione del genere. 이처럼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오버투어리즘, 이른바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관광객이 몰리는 실정.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이런 상황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로마라는 도시를 계속 이렇게 빠르게 소비만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관광의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환경도 좀 생각하고. 지난해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선 관광객을 태운 대형 유람선 입항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늪지대 위에 건설된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관광 활성화보다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What would solve it for Venice would be a different kind of ship-based tourism. It doesn't have to be these gigantic ships. 베네치아는 지난달부터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해 일일 방문객 수를 5만 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1인당 10유로, 우리 돈으로 1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정윤입니다. 태국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발표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가파를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창희 리포터입니다. 관광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을 따라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태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모두 풀고 관광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인 상권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봉쇄했을 때 비교해서는 지금 60% 정도 매출이 증진되었고 저녁 시간대는 거의 매일 꽉 차는 수준입니다. 6월보다는 7월 달이 한 30% 이상 더 성장을 했고요. 7월 20일 이후에 좀 회복이 되면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5 변이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며 우세종이 됐지만 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정도로 올해 초와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만 확진자로 집계해 확산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정부 발표의 25배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เลยทำให้สังคมอาจจะรู้แต่ตัวเลขเรื่องของจำนวนผู้ป่วยที่ต้องรับเข้าไว้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ต่ตัวเลขของผู้ติดเชื้อโดยรวมเนี่ยไม่ได้มีการเปิดเผยเป็นทางการคาดว่าปัจจุบันเนี่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ผู้ติดเชื้อและผู้ป่วยที่ต้องเข้าโรงพยาบาลรวมแล้ววันละประมาณ 50,000 คนนะตอนนี้ 때문에 가파른 확산세를 체감한 시민들 사이에선 해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재확산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มันคนติดเยอะขึ้นมากๆค่ะแล้วก็อาจจะต้องควบคุ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ให้ดีนิดนึงค่ะเขา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นะคะโควิดพาสใช่ไหมคะทำให้แบบมันก็ไม่ค่อยดีเท่าไหร่อะค่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박차를 가하며 새 변이 확산 차단에 나선 태국. 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통계 발표로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실수요자들이 국민 평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약 통장 절반 정도가 전용 84제곱미터에 몰리자 아예 단일 면적으로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33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만들어졌는데 일반 공급 103세대 분양에 17,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건설업계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만 꾸려진 아파트 단지 공급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쌍용건설은 경남 김해시에, 반도건설은 충남 천안시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전용 84제곱미터로 공급합니다. 우미건설과 한화건설 역시 각각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단일 면적으로만 제공합니다.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84 타입에 대한 청약 경쟁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전 평형을 84 타입으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분양 아파트에 청약한 300만 9천여 명 가운데 전용 84제곱미터에만 13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전체 청약 수요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단위 면적당 평균 거래 금액은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용 면적 전체 단위 면적당 평균 실거래가는 412만 원이지만 84제곱미터는 458만 원으로 46만 원 더 비쌉니다. 서울은 격차가 87만 원으로 더 벌어집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수요자 대부분이 3, 4인 가구 인정과 코로나19 영향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인당 주거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고 평균 가구 원수가 2.3명인 점,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종합 감안하면 84제곱미터가 주거 트렌드로 가장 적합합니다. 건설사들은 면적에 따라 동호수를 나눌 필요도 없고 미분양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입지가 좋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 중심부보다는 지방이나 광역시 외곽 지역에서 주로 공급이 이뤄질 걸로 전망합니다. 특히 지방사업지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수록 단일 면적 단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23일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는 각종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갤런당 5.02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0%가량 하락했고 상품 거래 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달 중순 이후 27%가 빠졌으며 밀 선물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37%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등한 해상 운송비도 진정될 기미를 보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연일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미국에선 유학생들도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월세, 식비 등 무엇 하나 안 오른 게 없는 데다 떨어질 줄 모르는 원달러 환율까지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건데요. 미국 LA에서 김은경 리포터가 한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돌파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치솟는 물가에 유학생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A에 유학 중인 조미애 씨는 갈수록 오르는 월세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방 없는 스튜디오형 아파트 월세가 최근 50만 원 넘게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가격은 월달 2,500불이고 지금 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집세가 올라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밖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자제하고 있고. 하지만 외식을 줄여봐도 만만치 않은 식료품 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장을 보려고 하면은 고기값과 야채값이 너무 올라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식품들이 기름값에 값이 올라가서 너무 비싸져서 참 밥을 해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급등한 항공권 가격도 유학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유학 4년차 미아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오를 대로 오른 비행기표 가격에 애꿎은 예매 사이트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LA와 인천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이 많게는 2,900달러, 우리 돈 380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300불이면 왕복으로 갈 수 있는데 요즘은 2,000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한국 가는 게 되게 망설여져요. 미국에 남아도 막막하긴 마찬가지. 물가는 치솟는데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보니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원달러 환율도 걱정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일어나서 하는 일이 환율 체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요즘은 계속 1,3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부담스럽죠. 코로나19의 여파로 해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고공행진까지 겹치면서 미국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식 대신 현장을 돌며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코로나 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주민과 대화 자리에서는 건의사항이 본물을 이룹니다. 내년 2023년도부터서는 우리 유럽 연민이 더욱 윤택한 환경에서 체력 증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는 면에서는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이장들만 참석했습니다. 딱딱한 취임식에서 벗어나 조심스럽지만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왜 공사가 안 되겠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뽑힌 의장단과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통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찾아뵙고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력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민선 8기와 함께 시작한 찾아가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탁월한 고추잎 전용 고추 품종이 추가로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는 뜨겁지만 어느 때보다 음식 재료가 풍성한 여름. 고추잎으로 무친 나물과 장아찌도 어르신들에겐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먹거리입니다. 자주 드세요? 네, 고추가 자랄 때 칡지를 따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엄마가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커서도 자주 먹게 되네요. 이 고추잎 속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일부 알려진 사실. 네, 이번에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원기 2호라는 고추 품종인데요.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큰 이 고추잎 전용 고추입니다. 지난 2008년 개발한 원기 1호를 교배한 뒤에 조직 배양을 통해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3배 높은 신품종을 만든 겁니다. 혈당 강화 억제 활성을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8% 정도로 당뇨병 치료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고추 열매에서는 혈당 상승 억제 성분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 풋고추처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따고 이제 또 아무래도 기능성 잎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수익 증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네. 식품 원료로 고추잎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고추잎 전용 고추 원기 2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선박 좌초나 침몰 등의 해양 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면 대부분 흡착포와 오일 펜스를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하죠. 네, 하지만 흡착포는 기름을 흡수하지 못하고 일회용이라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식충식물의 선모를 모방해 수천 번 기름을 떠내도 계속 쓸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 지난 2020년 일본 화물선 좌초로 1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되면서 환경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때 유출된 기름은 점도가 높은 저유황류.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모든 선박에서 저유황류만 쓰도록 했는데 차가운 해수와 만나면 쉽게 굳어 기존 방제 장비로는 기름 회수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끈적끈적한 기름도 쉽게 떠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뜰채를 개발했습니다. 점도가 높은 저유황류가 바다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기존 흡착포를 이용하면
겉면에만 묻어날 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번에 개발한 뜰채를 이용하면 물이 빠지고 기름만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뜰채에는 곤충을 잡는 식충식물의 채집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주머니 형태의 식충식물 표면에는 긴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는 물을 흡수한 뒤 수막과 비슷한 두껍고 단단한 물층을 만들어 곤충이 쉽게 미끄러지게 합니다. 연구진은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스 소재에 식충식물 선모를 모방한 나노 선모를 적용해 뜰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뜰채는 물은 통과하고 기름만 떠낼 수 있는데 나노 선모에 의해 형성된 물층 덕분에 뜰채 표면에서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사용해도 성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연구진이 해경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 하루에 1톤 규모의 저유황류를 뜰채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식충식물의 그 윤활층 위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또 쉽게 기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도의 경우에는 기름이 잘 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원리들을 기름을 회수하는 일에 활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뜰채뿐 아니라 해양 기름 제거용 장갑이나 작업 의류 등에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양에서 기름 회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나노 선모 구조를 적용한 기계 개발 등 후속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한국 대작 영화들이 올여름 관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외계인 또 항공기까지 등장하는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왜군에 맞서 한산도 앞바다에 하객진을 펼친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 51분 동안 이어지는 해상 전투는 영화 한산의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 하나. 실제로는 단 한 척의 배도 바다에 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지점에서 이제 노하우가 더 쌓이면서 이번 한산 노량, 특히 한산에서는 더더욱 이제 물에 배를 직접 띄울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배가 뜬 곳은 스케이트장으로 3,000평 빙상장에 특수효과 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특수효과로 벌어지는 해전에 이순신 장군과 왜군의 주장 와키자카는 바다가 아닌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박해일 선배님하고는 촬영장보다 횟집에서 만났고요. 수건들이다 보니까 만나는 자리가 바다 물고기. 여기 현실감의 진심인 영화도 있습니다. 항공기 테러로 무조건 착륙해야 하는 영화 비상선언입니다.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관객을 항공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에서 진짜 비행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특수 세트로 배우들이 탄 기체를 회전시켜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은 서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어떤 기둥 같은 데다가 자기 몸을 칭칭 묶고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영화 산업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드릴거리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현대와 고려를 넘나드는 SF 영화 외계인에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상공에 나타난 외계인과 우주선. 상상을 구현하기 위해 따로 서울 도심을 만들고 장장 13개월 동안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관객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또 얼마나 즐거울 것이며 관객분들은 또 얼마나 즐거울까. 기술이 예술이 되는 시대, 한국 영화의 저변은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18개국 2,270명이 참가합니다. 미국 망명길에 오른 북한 출신 선수 1명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선수 3명도 참가해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2022년 판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성명을 통해 18년째 이어지는 일본 방위백서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독도 영유권 부당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교과서와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끈질긴 역사 왜곡 주장은 향후 영토 분쟁을 노리는 부당한 영토 침탈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과거 침략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현재 경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에는 최고 5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 남해안은 낮까지 그리고 그 밖의 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청주도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 중부지방은 본격적인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방송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